여보 벌써 왔어.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 그거 그냥 힘들어서 그랬지. 그래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했어. 그냥 밥 얘기 자꾸 하시니까 좀 부담돼서 그랬지. 야, 우리 엄마가 너 시집 와서 뭐 하나 시킨 거 있냐? 집 해주고, 산후조리 다 해주고, 가게 접고,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아기 봐준 게 부담이었냐? 어머님이 원해서 하신 거잖아. 그걸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해? 너 원해서 했다고. 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그걸로 평생 비치고 살라는 거야. 너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이 나를 죄인 만드네. 우리 결혼할 때 장인 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해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노자금으로 갖고 있던 땅 팔아서 너 이 아파트 사주신 거야. 그리고 장모님 못 해주신다는 산후조리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으셔. 근데 당신은 밥 한 번 같이 하는 게 시집살이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들하고 손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럼 장모님은 뭐 해주셨지? 당신은 뭐 했고 우리 엄마가 죄인이야. 너 왜 다 해주셔야만 하냐고. 그날 밤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 파주에서 그리고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70세 김정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동방 에이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도 안 차려주는 세상이 되었지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안쓰러워 네, 힘들지만 도와주었는데요. 며느리 한 밥 좀 한번 얻어 먹으려다 망신만 당했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네 어머니들은 아들과 자식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후회뿐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의 어느 시골돈의 외진, 골목 안녕,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 초입에 작고 오래된 마트 하나가 있습니다. 문 앞에는 햇빛 바른 마대자로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고 옆에는 낡은 간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지요. 그리고 그 마트의 주인이 바로 70세 김씨 할머니입니다. 하루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서 사가고 며느리객들이 가끔 들리고 합니다. 그래도 동네 주변이 개발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대량으로 주문해 달라는 게 있어서 먹고는 살만하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하루도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문 열고 마당부터 쓸고 가게를 열었어요. 아침 6시면 철문을 열고 밤 9시쯤 되어서야 전등을 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김씨 할머니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육군에서 30년을 복무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비상과 훈련으로 인해 퇴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예편한 건 신둘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부는 파주에 정착해 작은 마트를 열었습니다. 마트에는 쌀이며 라면이며 직접 들어오고 손수 진열하고 남편은 농사일을 하다가 트럭을 몰고 배달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가게에서 손님 맞고 계산하고 포대에 든 쌀을 혼자서 등짐으로 날랐습니다. 한 번은 팔이 아파서 팔목에 붕대를 감고도 그리고 무게를 참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할 때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대신 그리고 땅을 사두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땅은 언젠간 오를 거야. 우리 개발도 될 거고 아이도 늦게 나왔으니 우리 노후는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렸고 김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돈으로 파주 근처에 농면 마지기와 야산 자락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자 두 사람의 노후 미천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땅값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수익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 땅도 다 팔고 김씨 할머니가 손에 준 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 그걸로 전기세 내고 약값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트가 없었다면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에게는 젊은 날 결혼 초기에 그는 얻은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7살, 둘째는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한창 군 복무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군관사 근처 작은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대에 아침 일찍 나가면 밤 늦게 들어왔고 생활의 대부분은 김씨 할머니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간식 챙기고 밥 먹이고 저녁이면 목욕시키고 그리고 밤이면 아이들 옆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햇살 좋은 4월의 봄날이었고 김씨 할머니는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그날 학교 앞 작은 문구점에 저금통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모은 500원짜리 동전으로 색연필과 딱지 몇 개를 사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그날 오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동시에 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 반, 김씨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관할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어머니. 지금 아이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마치 잠깐 낮잠 자는 듯한 얼굴이었기에 김씨 할머니는 처음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이제 집 가야지, 엄마랑 가야지. 몇 번을 손을 흔들고 얼굴을 문질렀지만 아이들은 꿈에서도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씨 할머니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도 나오지 않아 멍하니 하얀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문구점 갈 때 손잡고 갔어야 했는데 입술은 말라붙고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남편은 부대 훈련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상관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었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영환실에 들어가 두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와 김씨 할머니 손에 작은 신발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큰애가 오늘 처음 신었지. 이거라도 오래 신어봤었으면 근데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장례식 내내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입만 꼭 담은 차에 그는 영정사진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을 기절했고 조문 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밤 두 사람은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은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국을 끓여도 밥상에 같이 앉았지만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김씨 할머니가 반찬 3가지를 차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애들 좋아하던 거야. 단찬 투정 안 했던 날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담배를 꺼내 들었고 그 한참을 마당을 빙빙 돌다가 담배를 바닥에 지식이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보내면 당신은 누구랑 살아야 하지. 그 한마디에 김씨 할머니는 숨죽이며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로등 불빛 아래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 슬픔을 걸음으로 삼켜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불 꺼진 마을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주 뛰어놀던 골목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담장역, 그 길을 아무도 걷지 않았고 그 길은 더 이상 봄이 아니었습니다. 야, 엄마가 너의 이름 한 번만 더 불러볼게. 꿈에서라도 대답해줘. 단 한 번만. 그렇게 몇 달을 말없이 울고 말없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남편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이나 근무할 때 실수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는 전우회라는 미명해 남편이 다시 기운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6개월이 되었대 작은 방 안에 쌓아뒀던 아이들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을 운동할 때 입혔던 체육복 천유치원 등원날 입은 줄무늬 셔츠 손으로 꾹꾹 접어 빨간 보자기에 싸두고 그 위에 절을 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보내야만 아빠 엄마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후 김씨 할머니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에 가서 듣게 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입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모 나이도 있지만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이건 위험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안고 갈 거예요. 남편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저는 처음으로 김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김씨 할머니와 남편이 기적이자 잃어버린 삶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입덕이 와도 감사했고 발길질이 느껴질 땐 배를 쓰다듬으며 그래 살아있구나. 고맙다 속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에 다시 웃음이 생겼습니다. 걸음마를 하던 날 김씨 할머니는 양팔을 벌리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첫말 한마디를 들은 날 남편은 눈시울을 훔쳤고 김씨 할머니는 주방에 숨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플 때도 많았고 남편도 더 바빠져서 결국은 김씨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김씨 할머니는 하루하루 간절히 살아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35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엊그제까지 엄마 밥 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꼬마가 어느새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서울로 출근하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중견기업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고 요즘 말로 워라밸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벌어 밥벌이를 한다는 게 그리고 김씨 할머니 눈엔 그저 기특하고 감사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 이야기가 통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 다니느라 바쁘게 건의했고 저는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사람 만나겠거니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아들 아직 장가 안 갔어.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들인데 근데 왜 아직 혼자야?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추석 명절이 지나고 김씨 할머니는 전을 부치다 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마음에 두는 아가씨 없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프라이팬에 올려진 산적을 멍하니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집 없다고 하면 만나려고도 안 해. 엄마 다들 현실적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실하면 되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고 말았겠지만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조급할지 이젠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돌 때 입힌 한복, 사진 아장아장 걷던 사진, 그리고 6살 때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든 수줍은 표정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세상에서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두 사람, 그중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여자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끔하고 단정한 인상의 교사,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발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인사도 또랑또랑하게 잘하고 말씨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해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눈을 맞추며 웃을 줄 알고 어른 앞에서 자세도 바르다군요. 그리고 그 모습에 김씨 할머니는 속으로 그래, 저 아이라면 우리 아들 잘 챙겨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 하니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티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들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던 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결혼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봐. 근데 지금 전세도 벅차서 아파트는 꿈도 못 꾸겠어.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시댁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결국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손에 묵주를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느님 제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도 그 아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줄 게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죄스럽네요.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그 통장이라면 아들 결혼 자금으로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줄 수 있다면 줘야지. 내가 다 주고 떠날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상견례 잡으려 해 선영이네 쪽이 괜찮다고 하셔서 김씨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에 조용히 행주를 내려놓고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계절을 몇 번이나 돌아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에 뭉클했고 또 어딘가 후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본관은 안양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 부담도 덜했고 무엇보다 예비 사돈 부부가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 같은 서민끼리 마음은 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식당이 규모가 작고 장사도 그리 잘 되지 않아 쉬는 날이 없대. 그래도 하루 장사 접고 10간 내주셨는데 그날 안양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김씨 할머니는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요. 조심스레 다림질을 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랬지만 기분 좋은 날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며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 장가 보냅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앉아 있을게요. 상견례 날은 유난히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고 식당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대신 깔끔한 한식 음식 향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김씨 할머니에게 밝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으며 확인해야 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우리 애가 교사라 직장은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혼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니까요. 혹시 시댁 쪽에서 신혼집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리앉았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그 얘기구나. 그래, 세상이 변했지. 우리 때는 손수 흙벽돌이라도 쌓아 올렸지만 이젠 시작부터 집이 있어야 한다더라. 한숨이 안에서 차올랐지만 김씨 할머니는 꾹꾹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했지요. 저희도 아들이 장가 가면 뭐든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우려 했습니다. 진 문제는 저도 생각은 해둔 게 있어요. 겨 아들이 혼자서는 무리니까요. 그 말에 예비 사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예비 며느리는 눈을 들어 김씨 할머니를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감사의 마음인지 부담스러움인지 혹은 어쩔 줄 모르는 미안함인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요. 살아보니 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사돈도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고 식당엔 찌개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혼자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 무언가를 내어주는 일은 언제나 마음을 흔들게 했습니다. 특히 그게 자신의 노후와 연결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장롱 깊숙이 넣어둔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둔파주 외곽의 작은
논바. 그리고 남편이 퇴직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절대로 팔거나 아들한테 주면 안 돼. 그 말이 귀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나갔고 한두 번은 팔까 하다 접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땅을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땅 문서를 고이 접어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몫까지 내가 다 줬어요. 우리 아들 이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사뒀던 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세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개발 계획도 없어. 이 정도면 잘 팔린 겁니다. 그 말에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마음을 다 잡아야 했어요. 땅을 팔아 손에 쥔 돈으로 저는 김포 외곽에 작은 신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서울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새집 냄새가 나서 다행이었어요. 집은 좀 작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신혼집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조금 받았고 아들은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자식한테 뭘 갚으라는 말하니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식장 계약 끝났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소식 하나하나가 다 김씨 할머니에겐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그동안 고이 간직해온 장식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100년으로 하길 기도하며 옷깃에 꽂아주고 싶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일찍부터 머리를 말리고 그리고 단정한 분홍빛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기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오늘은 기쁜 날이지. 그 말을 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은 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아이고, 아드님 장가 가시네. 그 인사에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식을 올렸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하고 주례사가 인사를 마칠 때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스쳤어요. 그 하객들이 축복 속에 박수를 쳤고 김씨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하객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얘가요, 늦둥이에요. 하늘이 다시 보내준 아들이라 더 애틋했죠. 이렇게 장가 가는 거 보니 꿈만 같네요. 그날 식당에서 하객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녀올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모습에 김씨 할머니는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빈집 안에 불을 켜고 한숨 돌리며 천장에서 작은 잔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술을 한 잔 따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걱정 마요. 이젠 우리 아들 혼자 안 외롭고 좋은 사람 곁에서 살게 됐어요. 그 말을 하는 내내 잔이 손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기쁨과 그리움이 섞여 눈물 한 줄기가 떨어졌어요. 땅은 다 정리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땅, 이제는 저 아이가 살아갈 집이 되었어요. 사진은 말이 없었고 방안은 조용했지만 그리고 그 침묵 안에 정겨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 그리고 그때는 며느리가 파주집으로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내심 기대도 했고 장만한 과일이며 나물 손질까지 미리 다 해두었습니다.
명절은 같이 준비해야지 처음이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옆에서 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양파를 깎다가 눈을 비비고 남을 데치는 법을 물어보다 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사리 손질은 한번 해보다 이거 너무 즐겨요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이 원래 손이 많이 가 그래야 제 사상에 정성이 실리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자 김씨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선영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라. 나 혼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자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요리 잘 못해서 그래 엄마.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혼자서 갈비찜을 다시 만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만 한번 보태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리고 며느리는 명절마다 피곤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일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름, 번째 생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택배로 홍삼 보냈어요. 요즘 필요해 보기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 했지만 속으로는 밥을 같이 먹고 푼 마음을 꼭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는 파주의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남편 제사날 김씨 할머니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 자기 남편 영정 앞에 갈비 나물 전이며 찬을 하나하나 정갈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선영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혼자 왔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파주의 작은 마트를 지키던 삶은 단조롭지만 평온했습니다. 오가는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군것질 거리 하나 사며 그리고 웃어주는 아이들 덕에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선영이 임신했어. 그래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는데 이제야 다시 집안이 이어진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산후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장모님은 식당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시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엄마도 마트를 봐야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을 땐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막막해요. 어머님 계시면 마음이 좀 놓을 것 같아서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까지는 할머니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 낳는 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김씨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김씨 할머니는 마트 운영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에게 가게 열쇠를 맡기고 새벽 첫 차를 타고 김포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되었고 김씨 할머니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에 묵주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기랑 며느리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몇 십간 뒤 간호사가 조심스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는 자꾸 열었지만 팔, 다리에는 생명력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들 얼굴과 닮은 그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산모 식사, 아기 수유 간격, 수면 시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처음엔 거기까지만 하려 했습니다. 이젠 도우미도 있으니 나는 가게로 다시 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조심스레 일어서려 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있긴 한데 선영이가 예민해서요. 성격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공공산 후 도우미가 배정되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좀 숨 돌리겠구나 싶었지만 그리고 그 평화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도우미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물 온도는 정확히 37도 맞춰주세요. 수요일지를 몇 시간마다 써주세요. 이런 잔소리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네, 그 도우미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우미는 며칠 만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며칠만 다시 도와줄 수 있을까? 김씨 할머니는 그 전화를 받으며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파주에서 김포까지 이제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다면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낡은 가방에 손수건이며 내복 파스까지 넣고 버스를 타러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김포에 도착하면 아기부터 안고 기저귀 갈고 빨래 돌리고 이유식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돌아와서 마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낮에는 옆집 학시 아주머니가 봐줬지만 마무리는 남한테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김씨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 얘기 들으면 할미 참 대단했네 하겠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네. 하지만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의 그 노력을 조금씩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식사 함께 차려주는 일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냉장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쌀이며 채소를 싸들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며느리 밥까지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유식에 소고기가 빠졌다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아기가 입맛이 없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속이 탁 막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제 장 본 걸로 닭고기를 갈아서 넣어 끓인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꼭 참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소고기 사 올게 걱정 마. 사실 이 모든 건 손주가 돌을 맞이할 때까지만 돕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장을 보는데 드는 돈은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가도 돈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내심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루하루 참으며 시간만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주말은 쉬겠다고 아들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몸에 무리가 갈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가게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직접 보는 것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쉬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쉬기로 한 첫 주 토요일 아침 아이 병원 진료를 부탁하며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오늘 11시 예약인데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은 김씨 할머니도 마트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죄송한데 어머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게 문도 못 열고 2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병원까지 갔습니다. 대기 시간도 길었고 아기는 보채고 그리고 진료 끝나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휴, 이런 일 매번 어머님한테 부탁드려야 하니 죄송해요. 근데 진짜 엄마한테는 부탁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괜찮아 했지만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물건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아들 집에 가기 전 시장 한복판을 돌며 계란 한 판과 직접 담근 재래식 된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함께 따뜻하게 함께 나눠 먹고 싶었어요. 장바구니는 묵직했고 무릎은 전날보다 더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따뜻한 밥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김포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은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며느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은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전날 저녁 그릇이 말라붙은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밥솥을 열어봤습니다. 바닥에는 말라붙은 누룽지만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영아, 오늘 아침 밥은? 혹시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요즘 누가 아침 먹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장바구니를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할 테니 재료라도 꺼내주지. 그러자 며느리는 번쩍 고개를 들고 그리고 이어폰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시집살이 시키시려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 달라고 한 게 시집살이라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해요? 솔직히 어머님 너무 간섭 많으세요? 할머니는 참았던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놨어요. 계란이 안에서 부딪히며 작게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슴속까지 쩍 갈라지는 듯 했어요. 그래, 내가 간섭한 걸로 보였겠지. 근데 그럼 너희한테 집 해주려고 내가 땅 판 건 뭐냐? 할머니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원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안 해주셨다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럼 산후조리는 병원부터 산후조리원 아들네. 집까지 따라다니며 내가 한 건 어머니 손자잖아요. 할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니들 자식인데 왜 내가 돌봐야 하니? 나는 그저 잠깐 도와준 거다. 이젠 너희가 잘 키워라. 며느리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깊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장사 접고 첫 차 타고 온 게 너희에겐 그냥 당연한 할 일이었구나. 내 돈으로 쌀 사서 갖다 놓고 장 봐서 냉장고 채워주고 아기 이유식 만들어 먹였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같이 밥해서 먹자는 게 간섭이고 시집살이였니? 너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 봐온 거 같이 하자는 게 시집살이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돌까지 봐준다 했지. 이제 난 이제부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은 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보다 차가운 건 며느리에게 받은 시집살이란 그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쥔 차에 계란이 든 장바구니를 들고 파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주 집에 도착한 김씨 할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겨우 버텨왔던 기운이 그 순간 산산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장바구니 안에서 계란 하나가 또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툭하고 깨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의 눈에서도 뭔가가 터질 듯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말없이 조용했고 세상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김씨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벌써 오신 거야?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좀 일찍 갔다. 된장찌개 끓여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없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더라.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할 테니 같이 좀 하자고 했더니 선영이가 그러더라. 시집살이 시키는 거냐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고 그리고 그 침묵은 이내 묵직한 분노로 바뀐 듯 했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그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없는 확인에 아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장 퇴근 가방을 들고 김포 집으로 향한 아들은 지하철 손잡이를 쥔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은 턱은 그가 내내 참으며 삼킨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며느리와 아이가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음질했지만 인해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힘들어서 그랬지. 어머님께서 갑자기 오시니까 당황해서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너 그래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밥 얘기 자꾸 하시니까 좀 부담돼서 그랬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줄은 몰랐지. 라고 며느리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너 시집 와서 뭐 하나 시킨 거 있냐? 집 해주고 산후조리 다 해주고 가게 접고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아기 봐준 게 부담이었냐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이 원해서 하신 거잖아. 그걸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해? 라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했다고 당신이 공공산 우도우미 못 살게 해서 돌려보내고 다시 엄마한테 부탁했잖아. 너 마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사정사정해서 오신 거였잖아. 장 봐서 냉장고 채워주시고 당신 밥 해줘. 아기 이유식 만들어줘. 빨래해줘. 그렇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그걸로 평생 비치고 살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이 나를 죄인 만드네. 우리 결혼할 때 장인 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해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노자금으로 갖고 있던 딸 팔아서 너희 아파트 사 주신 거야. 그리고 장모님 못 해주신다는 산후조리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으셔. 근데 당신은 밥 한 번 같이 하는 게 시집살이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들하고 손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럼 장모님은 뭐 해주셨지? 그리고 우리 엄마만 아들하고 손자를 위해서 고생하셔야 해.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도 가게 있어. 그럼 손자이기 전에 아들 낳은 당신은 뭐 했어? 우리 엄마가 죄인이야. 왜 다 해주셔야만 하냐고. 엄마 오늘 이렇게 말했어. 돌까지만 본다고 했는데 너 이젠 못 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도와주셔야지. 그러는 게 어딨어?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야, 이제 당신이 키워야지. 엄마가 당신한테 그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시집살이란 말이야. 명절에도 아버지 제사에도 생일에도 안 찾아뵙는 거 이해하려고 했어. 엄마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데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이젠 애 데리고 처가 집에 가서 키워서 오든지 말든지 해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용히 옷장을 열고 작은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짐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애까지 데리고 나가라고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응, 진심이야. 우리 엄마 상처받게 한 사람 지금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를 택시에 태워 처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날부터 가족의 공간이 아닌 오직 아들의 분노와 침묵만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친정 집 앞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었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거실만 은은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차림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야? 그래서 사위하고 싸웠니? 그래서 이 밤중에 온 거야.
엄마 나 좀 재워줘. 나 진짜 너무 지쳤어. 목소리는 울음이 섞인 것도 분노도 아닌 저는 그저 바닥에 깔린 먼지 같은 힘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부터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설마 진짜 싸운 거야? 네. 그렇다고 이 밤중에 왔어? 응. 그냥 좀 떨어져 있으래. 짧은 문장이었지만, 응. 그리고 그 안엔 온몸을 짓누르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 이을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방에서 잠들었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시선이 차가운 것도 분노 가득한 것도 아닌 실망에 가까웠다는 걸 며느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 딱 떨어지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자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한번 움직이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그냥 순간 예민해서 진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냐? 그게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할 말이야. 그리고 시집살이 한 게 뭐 있어. 사위한테 들으니 며느리로서 한 게 없더만 내 딸이라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 실망이다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애는 밤새 울고 누가 나 좀 보듬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만 며느리의 말은 점점 울컥울컥 끊겼고 그만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아기 낳고 집에 갇혀 있고 혼자 이유가 아니라 얼마나 버거웠겠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안도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아버지의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가 네 힘든 걸 몰랐을 것 같냐? 하루도 안 빠지고 저 차 타고 한 10간 반씩 걸려서 와서 내 집 청소하고 너 아기 보고 밥 해주고 그분은 안 힘들었겠냐? 그건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하 그래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은 내 남편 우리 사위 낳아준 어머니잖아. 내가 입에 담아선 안 될 말이 있어. 그걸 내가 먼저 허물면 남편도 사돈도 무너지는 거다. 며느리는 눈앞이 어두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너무 지치고 감정이 앞서서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 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뭐든 해주길 바란 게 아니다. 그저 고맙다 한마디였을 거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벌써 젖어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피해. 갈 문제가 아니다. 내가 풀어야 해. 너 그 아이 안고 다시 가라. 그 집에 다시 가라고. 응, 아하, 그래. 너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말해라.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엄마가 될 자격도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꽉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불 꺼진 방 안에서 며느리는 그는 스스로를 몇 번이나 탓했고 아버지의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분은 고맙다 한마디였을 거다. 엄마가 될 자격. 그 말이 귀를 때렸고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틀날 새벽 며느리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작은 가방 하나를 둘러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가 있는 파주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김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마트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끝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였고 며느리의 손은 조심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셔터를 올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도 반가움도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피로와 오래된 침묵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땐 제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 버거워서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돼서 김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이의 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볼엔 울다 잠든 자국이 입겐 마른 침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김씨 할머니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못 먹었어요. 분유도 거의 떨어졌어요. 김씨 할머니는 마트 셔터를 끝까지 올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밥부터 먹자, 애부터 씻기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레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그거면 됐다. 다시 시작하자. 그날 작은 마트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고요한 울음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트 안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마주 앉히고 가스레인지에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김씨 할머니의 손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방 한쪽 구석 이불에 눕히고 난 뒤였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꺼냈고 밥솥에서 밥을 두 공기 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된장은 직접 만들거든. 이 맛은 어디서 살 수가 없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설명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슬프게 들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된장국을 푸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땐 그냥 순간 욕했겠거니 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불도 안 켜고 앉아있자니 그게 그냥 한마디로 들리진 않더라. 그 말 하나에 내가 무너져 내리더라. 며느리는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낳아서 길렀어. 30년 넘게 군인 아내로 살면서 남편 없이 이사 다니고 혼자 두 아이 먼저 보내고 그 끝에 하나 남은 자식 장가 보낸 건데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해서 먹자는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시집살이냐는 대답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차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말 제가 다시 삼킬 수 있다면 100번이고 삼킬게요. 근데 그 순간엔 저도 저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 미운 거 아니야. 난 그냥 너무 서운했어.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어쩌면 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버텼던 거였는데 그 순간 마트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동안 몇 번을 마음을 고쳐먹고 되물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와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먼저 서더니 말없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일 겪게 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내가 지켜야 했는데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집안이 다시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어. 그리고 나 정말 변할 거야. 이 집에서 이 아이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가운데에 두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도와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아기가 돌 때까지는 여기에서 며느리하고 같이 있기로 했다.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 있어도 되고 존주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오너라. 이 집은 그렇게 열어둘 거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명절 때 아버님 제사, 어머님 생신 때는 꼭 찾아뵐게요. 그날 밤 파주의 마트는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마트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젠 파주 할머니 집에서 손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도 할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를 때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음식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10년 이상을 혼자 살았던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김씨 할머니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약도 결국 사람의 손에서 나오더군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는 압니다. 돌아보면 아들에게 참 많은 걸 줬습니다. 땅도 줬고 시간도 줬고 마음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할머니가 바란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대신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닿는 날이 오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 못한 서운함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김씨 할머니에게 마음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